10년 뒤 은퇴 자금을 꼬박꼬박 모으고 계신가요? 안타깝지만 그건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를 돌아보면 통화량이 줄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현금만 쥐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건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영끌 필수론과 저축 무용론, 이 상반된 주장 속에 숨겨진 부의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세 단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통장에 현금을 얌전히 묵혀두면 안전할 거라 믿으시죠? 문제는 우리가 굳게 믿어온 성실한 저축이라는 규칙 자체가 팽창하는 자본 시스템 안에서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물가가 오른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건 현상을 거꾸로 본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서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지난 10년간 시중에 풀린 돈은 약 2배로 늘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 비슷한 속도로 팽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비슷합니다. 매달 열심히 월급이라는 물을 길어 항아리에 채우는데 시스템은 그 밑바닥 구멍을 매년 조금씩 더 넓혀버리죠. 아무리 성실하게 부어도 수위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은 그 돈을 금고에 고이 모셔두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대출을 내어주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돈의 총량을 불려버리죠. 나와 똑같이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그걸로 빚을 내어 실물 자산을 사들이는 순간 내 통장에 찍힌 1억 원의 실제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해 볼 건 내 통장에 이자도 거의 붙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현금 비중이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인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화폐의 복사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수도꼭지는 은행의 신용 창조예요. 대다수는 은행이 고객 예금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출이 실행되는 순간 컴퓨터 장부에 숫자 몇 개를 찍는 것만으로 세상에 없던 돈이 생겨나죠. 이 대출금은 누군가의 통장에 들어가 다시 예금이 되고 그 예금은 또 다른 대출의 바탕이 됩니다. 콘서트 티켓 발권을 떠올려 보세요. 실제 좌석은 10,000개뿐인데 기획사가 모든 관객이 한꺼번에 오진 않을 거라는 통계를 믿고 10만 장을 발행해 버리는 상황이죠. 관객들은 자기 좌석을 확보했다고 믿지만 모두가 동시에 앉으려 하면 좌석이 터없이 부족해집니다. 두 번째, 수도꼭지는 정부의 국채 발행입니다. 세금이 모자라면 정부는 국채를 찍어 빚을 지고 중앙은행은 이 국채를 담보로 새 돈을 만들어내죠. 세 번째는 환율 방어예요.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온 달러가 국내로 유입될 때 중앙은행은 원화 가치 급등을 막기 위해 원화를 풀어 그 달러를 사들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듯 보이는 경제 활동 자체가 구조적으로 시중 돈의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건 이 합법적 가치 희석의 속도를 계산해서 내 자산의 목표 수익률 하한선을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돈을 계속 풀어야만 할까요? 통화량이 끝없이 늘어나는 현상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고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엔진이에요. 만약 내일부터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경제 활동은 피가 멈춘 신체처럼 즉각 경색되고 맙니다. 시중에 돈이 마르면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고용을 줄이죠. 공포에 질린 개인은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돈줄이 마르자 멀쩡하던 기업들이 줄도산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팔다리가 썩어 들어가듯 돈이 팽창하지 않는 자본주의는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고통받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풀려난 막대한 돈이 평등하게 흐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들은 넘쳐나는 돈으로 1등 기업, 가장 압도적인 플랫폼,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만을 찾습니다. 중세시대 두 무역도시를 잇는 골짜기에 독점 통행소를 세운 영주를 떠올려 보세요.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영주는 가만히 앉아 통행료를 긁어 모읍니다. 현대의 거대 플랫폼들이 바로 그 독점 통행소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할 건 물가 상승을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 팽창의 파도에 내 자산의 도치를 올리는 겁니다. 뼈아픈 진실이지만 20, 30대 젊은 세대일수록 일찍 실물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현재 통장 잔고는 보잘것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앞으로 수십 년간 노동과 시간을 투입해 벌어들일 미래 현금 흐름이 존재합니다. 돈의 가치가 매일 조금씩 희석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 미래에 들어올 돈을 현재로 당겨와 가치가 팽창하는 실물 자산으로 바꿔두는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논리죠. 대출은 흥청망청 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끝없이 팽창하며 멀어지는 부의 열차에서
내 위치를 고정하기 위한 닷과 같아요. 10년 전에 1억 원을 빌린 사람은 당시엔 그 빚이 엄청난 무게였겠지만 지금의 1억 원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 가치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엔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소비를 위한 악성 대출은 철저히 피해야 해요. 자본 증식 속도를 시스템의 팽창 속도에 맞추기 위한 생산적 레버리지만을 계산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건 나의 향후 30년 예상 근로소득을 계산해 보고 그중 얼마를 안전한 대출 레버리지로 당겨올 수 있는지 한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무작정 빚을 내서 자산 시장에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변동성이라는 맹수를 먼저 길들여야 해요. 대중은 리스크라는 단어를 오해하도록 학습되어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20% 오르고 30% 내리는 변동성을 끔찍한 위험이라 믿으며 변동성 없는 현금만 고집하죠. 하지만 현금은 서서히 구매력을 갉아먹는 또 다른 형태의 위험입니다. 러시안 룰렛과 카지노를 비교해 보세요. 권총에 총알 하나를 넣고 방아쇠를 당기는 건 한 번만 실패해도 끝나는 치명적 위험이에요. 반면 카지노는 손님에게 돈을 내어줄 때도 있고 크게 딸 때도 있는 변동성을 겪지만 승률이 51%로 설정되어 있다면 판이 거듭될수록 결국 이깁니다. 1억 원을 몰빵해서 첫 해에 50%를 벌고 다음 해에 40%를 잃는 짓을 두 번 반복하면 계좌 잔고는 불어나기는커녕 8,100만 원으로 쪼그라들어요. 변동성은 복리의 마법을 깨트리는 독약이기도 합니다. 시장을 이기겠다며 타이밍을 재는 것도 위험해요. 질주하는 고속열차에서 터널이 보인다고 잠시 뛰어내렸다가 다시 올라타겠다는 발상과 같습니다. 터널이 얼마나 길지, 열차가 얼마나 빨라질지 아무도 모르죠. 뛰어내린 순간 영원히 역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흔들리는 변동성을 입장료로 받아들이고 자산 붕괴를 막기 위한 확률 통제 시스템을 내 계좌에 심는 겁니다. 도박과 투자의 경계는 시행 횟수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단기적으로 오를지 내릴지는 동전 던지기처럼 불확실해요. 한 번에 모든 자본을 베팅하면 도박이지만 이 베팅을 10년, 20년에 걸쳐 수백 번으로 쪼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수의 법칙이 작동하면서 단기적 운의 요소는 사라지고 자산의 장기적 본질 가치만 남게 되죠. 주사위를 한 번 던져 1이 나올 확률에 전 재산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10만 번 던지면 1이 나오는 비율은 정확히 6분의 1에 수렴합니다. 매달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면 시장 등락이라는 노이즈가 지워지고 자본 팽창의 장기적 방향성만 남습니다. 시간을 쪼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공간, 즉 자산의 종류도 나눠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단일 자산이 영구적으로 붕괴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식, 부동산, 채권, 대체 자산까지 상관관계가 엇갈리는 것들을 교차 배치해야 합니다. 최고의 축구팀은 공격수 11명으로 스쿼드를 짜지 않아요. 스트라이커가 골을 못 넣는 날에도 수비수와 골키퍼가 무실점 방어를 해내면 팀은 지지 않습니다.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내 전체 자산이 부동산, 주식, 현금, 채권 등의 어떤 비율로 분산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리밸런싱을 실행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통 자본주의 안에서의 생존법이라면 이제 판 자체를 뒤흔들 변수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10년 뒤 은퇴 자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초지능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물리적 지적 노동을 대체하면 상품 생산의 가장 큰 축인 인건비가 제로에 수렴할 거라는 논리죠. 몇 년 전만 해도 수백 명의 번역가가 며칠을 밤새워야 끝냈던 작업이 지금은 AI를 통해 단 몇 초 만에 처리됩니다. 이 파괴적인 효율성이 물리적 노동까지 확장되면 거의 모든 재화의 원가가 전기세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한때 얼음을 얼리고 잘라 배달하던 노동자들은 냉장고라는 기술의 등장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기술이 얼음 만드는 한 개 비용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이죠. 지금의 지식 기반 노동 역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디지털 냉장고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내 현재 직업의 인건비 가치를 얼마나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모든 재화가 헐값에 쏟아지는 풍요의 이면에는 내가 평생 팔아온 노동 가치가 사라진다는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간과 땀을 돈과 교환하며 통합 팽창의 파도를 헤쳐왔어요. 하지만 인공지능 혁명은 그 교환의 룰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본을 쥔 기업들은 파업하고 쉬어야 하며 실수하는 인간을 고용할 이유를 점점 찾지 못하게 될 거예요. 자산 가격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익숙한 고통이 아니라 내 노동의 시장 가격이 제로가 되어 소득 자체가 사라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빈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베테랑 택시 기사의 30년 노하우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한 번에
무용지물이 되는 세상이죠. 머스크는 이런 세계에서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극단적 분배 시스템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계가 모든 걸 만들어내도 그걸 소비할 대중이 없으면 경제 자체가 멈추니까요. 미래 국가는 AI 혁명으로 창출된 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대중에게 분배하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나의 주요 소득원이 순수한 노동력에만 의존하는지 아니면 자본의 증식 수익에 연동되어 있는지 철저히 분류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영원한 통합 팽창과 AI가 가져올 극단적 원가 파괴, 이 두 개의 상반된 파도가 정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마주할 10년 뒤의 현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여전히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 혁신이 모든 상품의 가격을 파괴하며 인간 노동의 가치를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최종적으로 세상을 지배할지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구시대 룰에 갇혀 예금 통장만 쓰다듬고 있거나 어느 한쪽의 극단적 뷰에만 전 재산을 거는 사람은 이 충돌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금이 휴지 조각이 될 거라는 전통적 공포와 AI가 내 밥그릇을 빼앗을 거라는 미래의 공포 사이에서 우리는 양방향의 타격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강건한 구조를 짜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통합 팽창에 베팅하는 실물 자산과 AI 디플레이션에 베팅하는 기술 기업 지분을 동시에 양손에 쥐는 전략을 설계하는 겁니다. 모든 상식이 뒤집히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무너지는 이 과도기에서 궁극의 해지 전략은 역설적으로 가장 단순합니다. 첫째, 내일 아침 나의 노동 가치가 시장에서 제로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파괴적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빅테크와 AI 자본의 지분을 확보하세요. 둘째, 기축통화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한 돈은 계속 풀릴 수밖에 없다는 관성을 존중하여 감당 가능한 수준의 레버리지로 핵심 지역의 우량 실물 자산을 보유하세요. 불확실한 시대의 투자는 내일 날씨를 맞추기 위해 전 재산을 거는 도박이 아닙니다. 불벼락이 떨어지든 빙하기가 오든 내 자산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하게 만드는 전천후 벙커를 짓는 작업이에요. 통장에 현금만 쥐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고 영끌에서 빚의 늪에만 빠져 있으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한 축을 글로벌 AI 주도 기업에 편입하고 다른 한 축을 우량 부동산과 필수 현금으로 분산해 두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상대적 위치는 지켜낼 수 있어요. 파도치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구원해줄 구세주는 무능한 국가도 천재 기업인도 아닙니다. 바로 행동하는 나 자신뿐이에요. 오늘 당장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설계 버튼을 누르세요. 착취당하는 노동자에서 자본의 팽창을 흡수하는 소유자로 진화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생존법입니다.